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도사냥꾼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BH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1999년도 5월 1일에 설립된 회사로 연성 인쇄회로 기판, 즉 FPCB 제조 및 수출입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연결 종속회사를 보면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결 종속회사가 6개사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보면은 이경환 외 특수관계의 6인이 21.86%를, 자사주가 7.58% 정도가 있고 기타가 70.56%로 이 부동층이 꽤나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BHC가 1.40%로 삼성전기와 LG이노텍보다는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2007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어요. 다음은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BH 회사는 FPCB, 즉 연성 인쇄회로 기판 단 하나만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다층 부문이 전체 매출의 22.58%, RF와 BU가 전체 매출의 67.32%를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FPCB 산업은 전자제품이 소형화 및 경량화가 되면서 개발된 전자부품인데요. 세계적으로 FPCB 경쟁 업체로는 크게 일본, 한국, 대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베트남, 태국 등의 글로벌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H는 국내 FPCB 업체 중 유일하게 베트남의 전공정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LED 트렌드의 필수적인 RFPCB 생산에 있어서도 양산 노하우와 최대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레이어 FPCB와 더블 사이드 FPCB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의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종업원의 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값들을 다 합하면 실제 12% 정도가 되는데, 변동비의 비중이 88%로 고정비의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자본금과 자본, 부채와 자산의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본금은 매년 1.7%씩 성장할 때 자본은 28%, 그 다음에 부채는 4%씩, 자산은 1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자를 조금씩 해왔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본금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그보다 훨씬 작은 4%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실제 부채가 3,670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528억 원에 불과했는데, 실제 2021년도로 넘어와 보면은 부채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854억 원일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은 실제 4,080억 원으로 2017년도에 1,528억 원보다 2배 이상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재무 상태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우선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17%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13%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그 폭이 다시 반등을 해서 9.6%까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2022년도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도의 영업이익률과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매출채권 비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24.1%였던 매출채권 비율이 2020년도에는 15.9%까지 많이 내려갔고 다시 반등해서 2021년도에는 2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성장률이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성장률보다 높아서 이렇게 과거보다는 현재가 매출채권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 그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21%,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0.4%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SCM을 다 구축하고 베트남과 태국 등의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치고는 유형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감률은 매출액,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에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배당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주당 250원을 지급해서 실제 배당 수익률이 1.14%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 즉 작년에도 똑같은 수준의 주당 배당금을 지급해서 주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현금 배당 수익률이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진 1.08%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 성장성에 대해서는 최근 2년 동안만 지급했기 때문에 아직 배당 성장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가 조금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16.6%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원가는 17.4%씩 성장해서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11.6%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6.8%씩 성장을 해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13.6%씩 매년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기 순이익은 그보다 더 높은 21.2%씩 성장을 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에 ROIC는 19.94%, 20년도에는 7.54%로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다행히 2021년도에는 18.27%로 크게 반등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보면은 19년도에는 마이너스 45억 원, 20년도에는 마이너스 267억 원, 21년도에는 마이너스 393억 원으로 아쉽게도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폭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보면은 19년도에는 비사분면 이점에 속해 있다고 보면은 2020년도에는 그보다 낮은 비사분면 이점 어딘가 2020년도를 지나서 2021년도에는 그 중간점 어딘가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 특이한 점은 19년도와 20년도, 21년도 모두 비사분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8년도와 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영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영업의 질이 상대적으로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발표된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2년도에는 예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예상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질이 과거 2년, 2020년도와 21년도보다는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7%씩, 단기 순이익은 15%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BH 가 주가가 24%씩 성장했다는 것은 코스닥의 시장 지수보다 더 높은 아웃퍼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8년도에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942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365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2021년도에는 그보다 적자폭을 만회해서 마이너스 81억 원, 2022년도는 예상되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829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만큼 높은 수준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캐펙스는 마이너스 8%씩 역성장을 했지만 이렇게 잉여연금 흐름이 플러스로 반전할 수 있다라는 상황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값입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24,800원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 예상 ROE가 26.05%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 본다면 현재 적정 주가는 34,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만원 정도가량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은 8에서 10%대로 괜찮은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BH인데요. 기업의 성장성도 실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계속해서 활발히 출시됨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조금은 밑에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조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은 최근 2년 동안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배당 상정성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에는 실제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양호해 보이지만 실제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폭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은 별 3개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BH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